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몸매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육체미의 끝판왕 보디빌더의 몸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기도 합니다. 왕년에 보디빌더로 이름 날렸었던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아시죠?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등장할 때 보면 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근육이 거의 아이언맨 수트 저리 가라 수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허영만 화백은 만화 식객에서 보디빌더를 두고 도시의 수도승이다라는 별명을 붙이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마치 수도승처럼 혹독하게 식단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식단은 물론 근손실 걱정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하고 쇠질만 한다는 바로 그 스포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보디빌딩입니다. 보디빌딩까지는 아니더라도 탄탄한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육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던가요? 무게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들 수 있는 무게를 점점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했을 때, 이런 방식이 근육 강화의 최적의 방법이라는 걸 고대 인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 선수라고 알려진 밀로라는 선수는요, 갓난 송아지를 어깨에 짊어지는 훈련을 했는데 이 송아지가 어엿한 황소가 될 때까지 매일 이 훈련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몸을 멋지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육질의 건강미 넘치는 몸 자체를 감상하게 된 건 시대가 한참 흐른 후의 일이었습니다. 때는 19세기 말입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중량 들기 종목이 정식 스포츠로 자리 잡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힘이 세고 장사다 정도로 평가되던 사람들, 소위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죠. 이 시기에 챔피언 자리에 오른 한 남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유진 샌도우라는 독일 출신의 영국 선수입니다. 이분이 스트롱맨이 된 계기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유진 샌도우가 어린 시절에 잠시 이탈리아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하면 지금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0살 소년의 눈에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겁니다. 자기도 그런 조각 같은 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표현한 이상적인 근육들을 본인 몸에도 만들어 보려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들을 연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나름대로 연구하고 운동했으니 중량 들기 같은 종목에서 챔피언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스트롱맨이 아니었습니다. 조각 같은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진 샌도우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로렌스 지그펠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했다고 전해지죠. 시카고에서 같이 쇼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말입니다. 1893년 플로렌스 지그펠드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에서 유진 샌도우의 육체미를 선보이는 쇼를 선보입니다. 유진 샌도우는 중요 부위만 가린 의상을 입은 채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각 부위의 근육들이 멋지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의 조각 같은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전역은 버라이어티 쇼 산업이 흥행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사람들이 마술이나 서커스, 노래, 춤, 코미디 같은 공연은 이미 많이 봤지만 이렇게 육체미 넘치는 남성의 몸만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쇼는 난생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유진 샌도우의 쇼는 거센 인기에 힘입어 전미 순회 공연을 하게 되고요. 공연 제작자로서 아직 무명이었던 플로렌스 지그펠드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유진 샌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처럼 멋진 육체를 선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설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보디빌딩 대회 더 그레이트 컴페티션을 주최합니다. 대회 장소였던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은 좌석수만 해도 15,000석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전좌석이 매진돼서 입장하지 못하고 귀가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하니까 당시 이 대회의 인기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유진 샌도우의 인기가 광풍처럼 몰아쳤던 미국에서도 보디빌딩 대회가 만들어집니다. 1903년 뉴욕에서 개최된 첫 대회에서는 보디빌더가 되고 싶은 남성들이 대거 지원을 했는데 의외의 사실은 여성 참가자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주최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급하게 여성 부분 대회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금도 남녀 우승자 각각 $500로 나누고요.
첫 대회를 시작으로 보디빌딩에 대한 인기는 미국 내에서도 점점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회는 이벤트성 경기로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보디빌딩이라는 장르를 하나의 규격화된 종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혜성 같은 인물이 한 분 등장합니다. 바로 보디빌더계의 대부 조 웨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시대 피트니스 분야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1946년에 국제 보디빌딩 연맹을 창설하고 1965년엔 지금도 전 세계 보디빌더들에게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미스터 올림피아 그리고 미즈 올림피아 대회를 만든 겁니다. 대회 남성 부문만 보자면 초대 우승자가 무려 전설의 보디빌더 레리 스콧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 대회에서 무려 7회나 우승을 거둡니다. 우람한 근육과 마초적인 매력으로 왕자를 쉽사리 빼앗기지 않았었던 선수죠. 그런 제왕을 꺾고 미스터 올림피아의 왕자에 오른 선수도 있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진정한 라이벌로 평가됐던 프랭크 제인입니다. 두 사람이 1968년 미스터 유니버스에 출전했을 때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프랭크 제인에게 패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 작은 선수에게 패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프랭크 제인은 일반 보디빌더들보다 키도 작고 왜소한 선수였거든요. 키가 175cm에 체중은 90kg 정도였다고 하는데 대신 몸과 근육의 균형미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그니처 포즈가 상체를 부각시키는 백큐ම් 포징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세만큼은 프랭크 제인보다 훌륭한 선수를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수많은 보디빌더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오늘날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보디빌딩이 소개됩니다. 조선인이 전한 외국 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경북달성 대주주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문곡 서상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유한 집안 배경 덕분에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 체조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에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체육을 통해 힘을 기르는 것뿐이다 라고요. 이후 이분이 친일 인사로 돌아섰다는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분이 한국의 보디빌딩이라는 걸 전파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천 선생은 귀국길에 일본에서 모은 역도 관련 자료들을 잔뜩 들고 조선으로 들어오는데요. 역도를 단지 증량을 드는 운동이 아니라 신체를 강력하게 연마하고 굳센 정신을 단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도를 위해 훈련을 하면 신체가 단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적 의미의 보디빌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1949년 명동 시공간에서 국내 최초로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코리아가 열렸는데 초대 우승자는 레슬링 선수였었던 조순동 씨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참가자들 대부분은 일제감정기 시절에 역도 선수로 활약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스포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 소위 50이라고 불렸던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들어서는데 새로운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색다른 정책들을 시도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자유화라든지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같은 정책이 이때 실시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더욱 주력했던 것이 바로 프로스포츠 육성이었습니다. 마침 TV가 컬러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라 시기가 맞물려서 아주 굉장한 시너지를 냈죠. 결정적으로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있어서 비주류에 있던 스포츠 종목들도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보디빌딩은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었지만 아시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같은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도 도전해볼 만한 생활체육처럼 알려지게 된 거죠. 특히 90년대에는 국내에도 세계 무대를 제패한 보디빌더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보디빌딩은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 보디빌더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디빌딩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한동기 선수라든지 한국인 최초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출전했던 강경원, 김준호 선수가 이맘때에 등장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국내 보디빌딩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건강미 넘치는 몸을 선보이던 보디빌더들, 언젠가부터 이들 중 몇몇에게 막을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017년에는 장래가 촉망받던 미국의 20대 보디빌더 달라스 맥하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망하고요. 또 같은 해 보디빌더 출신 사업가인 리치 피아나도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전 세계 보디빌더들에게 그야말로 왕이라고 불렸던 남자 로니 콜먼은 은퇴 후 11년 만인 2018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근황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는 고관절 괴사증으로 수술 후에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하반신은 마비 증상이 생겨서 목발에 겨우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적인 로니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대체 이들의 삶은 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맞이한 걸까요? 2019년 한국에선 보디빌딩과 피트니스계에 만연한 불법 약물 사용 실태에 대한 폭로, 일명 약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시작은 보디빌더 박승현, 김동현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10년, 20년 걸려 만들 근육을 2, 3년 만에 만들기 위해 약의 유혹에 빠지는 많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본인들도 그 유혹 때문에 약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실제로 국내 스포츠계에 지난 10년간 적발된 불법 약물 사용 건수는 254건. 그 중에서 보디빌딩은 151건으로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세계적인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이야 보디빌딩을 이 약물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로이더 대회 그리고 내추럴 대회로 선수들을 구분하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대스타들이 활약했던 6, 70년대만 해도 스테로이드 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의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오남용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보디빌더라면 누구나 더 크고 우람한 근육을 원했을 테니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의 최대 문제점은 인체에서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는 근육들까지 발달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의 근육이 지나치게 커지면 혈관을 압박하면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결국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상에 도달하려고 알게 모르게 투여했던 욕망이 누구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로 안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디빌딩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유진 샌도우는 일반인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훈련 방법에 대해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운동 방법은 단지 아름다운 육체만을 만드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보디빌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까요? 개척자의 바람처럼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몸이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하면서 근사한 몸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보디빌딩의 본 스토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군대 후임이 전국대 1등한 애가 있었어요. 부럽지가 않았어요. 대변을 보시고 혼자 실제로 못 닦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 저는 정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몸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